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변호사님의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예, 33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현재 법무법인 민에서 대표 변호사로 있는 임채원입니다. 현직 검사 때 사기 예방 솔루션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고, 그 다음에 현직 검사 때도 유튜브를 했습니다. 인변불패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같은 유형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길래 그걸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현직 검사 때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 때 81번 하고 지금도 계속 가끔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안지나 서나 잔악계나 불주신처럼 사기 생각만 하시는 변호사님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변호사를 개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전에는 검사님으로 예. 네, 검사 생활을 30년 이상 하시고 아마 정년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인가요? 그 제2막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검사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검사는 이래야 되게 지켜보기 때문에 네. 항상 검사라는 그 무게, 그 왕관의 무게라 그러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벗고 나오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는지 심하게 얘기하는 그 정도로. 그리고 뭘 해도 눈치 볼 이유가 없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 훨씬 더 검사 때보다도 또 액티브하게 살 수 있는. 여러 층에 예.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면 검사님이라는 검사라는 직업은 거의 범죄자, 피해자의 네, 시선으로 검사에 최적화됐을 네. 텐데 정말 이렇게 좀 상반된 삶을 어떤 볼 수 있는 각도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특히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괴롭거든요. 이 검사는 항상 고소가 들어와야 이제 수사를 해서 누가 진짜 피해자고 사기꾼인지를 가려내는, 항상 그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냈을 때 그걸 푸는 게 직업인데 변호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의뢰인이 어떤 그걸 잘 정리해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 신나잖아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은 검사 때는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그 업무의 중압감이 있었는데 변호사는 그게 아니고 의뢰인 중에 약간 좀 자기가 봐서 좀 상당히 사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좀 의뢰인이 좀 약간 나하고는 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사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선택이 좋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그 검사 때 제가 평검사 때도 그렇고 하여튼 뭐 휴일날 나와서 근무도 하고 야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검사 월급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사건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인센티브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 때는 일한 만큼. 맞습니다. 의뢰인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휴일날 나와서 일도 하고 야근도 하는데 일을 하면서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자본주의에서의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 것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든 사람 같으면 또 이렇게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또 사건의 다양성 속에서의 그렇죠. 또 성장도 네. 하실 수가 있겠네요. 어떤 그다음에 부분에서. 좋은 점이 또 강의하러 갈 때 네. 검사 때는 꼭 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 네, 미리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님으로. 예. 근데 뭐 변호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사료도 그게 1시간에 30만 원 이상 못 받게 돼 있죠.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변호사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저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온체 근데 제가 뵙기에는 적응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또 검사님으로서도 최고의 검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변호사의 어떤 삶에서도 가장 또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최고의 변호사님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딱 생각하시기에 나는 검사가 더 좋아, 나는 변호사가 더 맞는 것 같아를 선택하신다면 어느 쪽이실까요? 저는 검사 때는 천직이 검사
검사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변호사를 딱 해보니까 딱 2년 조금 지났지만 네네. 변호사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 근데 여태까지 진짜 많이 참았구나. 이 넓은 세상을 모르고 그 안에만 살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현실 적응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TA 전문가, 그러니까 그 트랜잭션 어나리시스 교류 분석 전문가로 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검사님 같은 유형은 A자인 현실 적응이 아주 뛰어난 A주도형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유형들은 대부분이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서바이벌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세렝게티. 그런가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MBTI 요즘 애들이 많이 해잖아요. 예, 거기서 유형은 ENTJ. 그렇죠. 리더자. 리더형이 3%밖에 없다는 전 세계에. 그래서 이 A자를 가진 유형과 좀 아주 적합한 매칭이 되는. MBTI 그 설문 이렇게 할 때 놀린 게 네. 제가 게으른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게으른 사람 싫어하는데 그 질문 항목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와, 이거 엄청나게 정확하다. 네. 그리고 또 사기에 관한 책도 굉장히 쓰셔가지고 인기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쓰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사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영향력을 미칠 걸 예상하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기와 그 사회에 미쳤던 이펙트, 영향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은 대단한 실력자인데 좀 고미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딴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검사된 게 운명적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집 한 채 살 돈을 사기당하시는 바람에 아버지의 특명에 따라서 저는 이제 시험도 여러 번 떨어졌지만 검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검사된 지 20년 되니까 계속 같은 유형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기라고 하는 무대에 사기꾼이라는 등장인물과 사기 피해자라는 그 인물만 바뀔 뿐이지 그 시나리오는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그러면서 이제 각 사건별로 이제 어려운 사건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뭐를 배울 건가 이런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걸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검사는 일단 사건이 터진 이후에 알 수 있지만은 사기 사건이 지금 기소되는 게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건 중에 2건만 기소되고 80%는 다 불기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기꾼은 사기친 돈을 다 빼돌리기 때문에 그 차용증이나 어떤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집행할 돈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고소장을 들고 오지만은 너무 사기꾼을 믿었기 때문에 속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한 8년 전인가요? 이제 어떤 최고위 과정에서 이제 MT를 1박 2일로 가는데 저보고 검사니까 법률 상식을 좀 한 40분 정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며칠을 생각해낸 게 맞다. 내가 그때 사기 진짜 그거를 좀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다 했는데 그때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내용이 좋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입소문을 내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야, 내용이 좋으니까 책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책을 씁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너무 좋대요. 그때부터 이제 한 꼭지씩 쓴 게 결국 임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이 이제 한 5년 걸렸죠. 준비하는데 4년 걸렸고. 그래서 현직 검사 때 책이 출판됐는데 초판이 6세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제 2판이 나왔습니다. 2판이 이제 2세가 나오고 좀 잘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뭐 이북, 오디오북, 최근에는 웹툰까지 지금 나와서. 근데 그 드라마도 그 이혼 변호사의 이혼 사건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거 역시 드라마 만들어도 이 드라마 혹시 PD 하시는 분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 책을 보고 이제 뭐 이메일로 글도 보내주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어떤 분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가슴에 품고 잔다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네, 제가 너무 오히려 팬들이 있네요. 네, 팬층이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이 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기에 관한 거가 운명적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커다란 사명감으로 다가올 수. 네. 이게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 같은. 그러실 수도 있죠.
사기는 프레임은 비슷한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구조는 있지만 사기의 수법들은 나날이 새로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 점점 변화가 더 지능 쪽으로 될 확률이 계속 높고 발전하죠. 네. 수법이. 이런 사기를 그러면은 당한 후에는 소용이 없잖아요. 예, 3%밖에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1억 사기당하면은 3%니까 300만 원밖에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방이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무슨 뭐 방법이 있을까요? 저 나름대로 있는 노하우. 있으십니까? 그 작품을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현직 33년 동안 심지어 사기꾼한테 34년 동안.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하면서 또 의뢰인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35년 동안 찾아낸 게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31가지 특징. 그 안에서 한 대여섯 개만 어떤 특징이 나온다면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 속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1가지 중에서 5, 6가지 정도가 체크가 된다면 예. 그러니까 나한테 사기칠 가능성이 사기칠 높은 가능성이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용증 우리가 주고받는 차용증이 민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려가는 사람 인적사항 그 다음에 원금 변제날짜 이자 이거 가지고서 민사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깁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심한 경우는 사기치면서부터 재산을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거든요. 자기 와이프 앞으로 차명으로 돌린다든지 그리고 사기친 돈을 다 숨겨놓습니다. 차명으로. 그러면 이 차용증을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돈이 없으니까 휴지 조각과 같죠. 그제서야 이제 사기죄로 이제 사람들이 포장해서 이제 고소를 하지만 아까처럼 80%가 무혐의니까. 왜냐하면은 사기죄의 구소가 남을 속여서 이 착오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속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죠. 차용증 자체는. 그리고 그 당시에 돈 빌려줄 때 뭐 이렇게 거짓말할 때 누가 있었다 그러지만은 항상 이 목격자나 참고인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을 믿고 과연 그대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형사 사건에도 이기는 차용증. 민형사 통합 차용증이라고요. 차용증에 CCTV를 달면 사기 사건이 획기적으로 든다. 다시 말해서 절도 사건이 획기적으로 주는 게 CCTV 때 그게 대도 조세형에도 마지막에는 그 연립주택 담장 넘어서 저금통 훔치다가 그 6일인가 7일 만에 잡혔는데 CCTV 때문에 잡혔거든요. 항소심 판결하면서 판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판사님 제가 나이도 그렇고 그때 81살입니다. 그리고 도처에 CCTV가 있어서 종전의 범죄 행태로는 더 이상 범행을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죠. 이제 이 도둑질은 이제 사형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차용증에도 CCTV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답니까? 판례가 인정하는 첫째. 차용증. 어디다 쓸 건데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너 돈 어디다 쓸 건데 물으세요. 그게 뭐냐면 돈의 용도. 용도. 두 번째가 뭐냐면 너 어떻게 갚을 건데 이걸 물으세요. 현재 자금 마련 방법.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데 이것을 물어도 속여도 사기죄가 된다는 거죠. 둘 중에 아무거나 있어도. 그러니까 이 차용증 안에 요 그거를 내용만 담는 거야. 있어도 그렇죠. 이걸 형사로 네, 우리가 속였다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점잖게 표현해서 거기다가 상대방의 약속이라는 그 안에 항목 안에 넣거든요. 돈의 용도, 두 번째 변제자금 마련 방법. 요게 이제 그거 두 개만 둘 중에 아무거나 있어도 이제 CCTV가 장착이 되는데 이게 작동되게 해야 돼요. 이 코드를 꼽아야지. CCTV가 네네. 그게 뭐냐면 돈의 꼬리표를 달아라. 돈의 꼬리표를 어떻게 달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그게 바로 이제 계좌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빌려준 돈을 그 돈에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계좌를 안 놓고 그냥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긴장해야죠. 그러면 그 추적이 안 되죠. 그럴 경우는 사진을 굳이 찍어 뭐야? 놓습니까? 네? 사진을 찍어도 돈이 어디로 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 하여튼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일단 긴장을 해야 돼요. 뭐 몇백은 몰라도 몇천억 단위. 실제 사건에서 한참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 만드는 기계 하나가 1억 정도 갈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기꾼이 뭐라 그러냐면 1억을 빌려주면 그걸로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사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찍어서 원금 플러스 수익금의 반을 준다 그랬어요. 그걸 빌려줬어요. 근데 사기꾼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계속 안 주길래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사기꾼은 자기는 마스크 만드는 기계 산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사업자금 빌렸고 자기도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준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 그런 용도 부분이 없다면 뭐를 조사해야 되냐면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해야 되는데 많은 사기꾼들은 대충 그걸 만들기 때문에 다 통과돼요, 그게. 근데 다행히 그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있는데 용도가 기재돼 있다고. 1억은 마스크 만드는 기계 구입 용도로 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재했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거를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그 용도대로 안 쓰면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죠. 사기죄로 피해자 입장에서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산다고 해서 빌려줬지 뭐 자기 실제 그 사건에서 1억이 그 사람이 계좌로 넣어줬는데 A한테 3천, B한테 4천이 갔어요. 그 A, B를 조사했더니 이 사기꾼한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거죠. 결국 이 사기꾼은 자기 빚을 갚으려고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산다고 거짓말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피해자한테 그랬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거기다가 용도 쓸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얘기가 사실은 제가 사기를 그런 식으로 몇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항상 그 용도를 입증을 못해서 다 민사로 넘어가서 돈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약이 올라서 며칠을 생각해서 쓰는 게 그걸 용도를 쓰는 걸 생각해냈다는 거죠. 뭐 사기를 의도적으로 치지만 사기를 밝힌다 해도 거기 내가 빌려준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3%. 대검 통계가 3%. 1억 사기당하면 3%.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돈은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빌려줘야 되고요. 이왕이면은 돌아오게 하려면은 그렇게 그 CCTV를 달면은 사기꾼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도 떼먹었다가 영업 못하죠. 구속되면 영업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기가 예방되고 그리고 차용증이나 뭐 이렇게 용도를 이게 쓰자고 하면 막 화를 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몇십 년 동안 내 가족보다 너 더 잘해준 거 알지? 안다. 근데 얼마 안 되는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자고. 이야, 나를 여태까지 못 믿었구나. 나는 너무너무 믿었는데 나를 못 믿었다. 너하고 이제 절교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알고 심리적으로 그렇죠. 이용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해요. 또 우리의 문화를 외국에서는 또 그런 거는 왜 분명하잖아요. 문서화돼 있고 그렇죠. 구두가 아닌 문서로 다 하고 이런 문화도 우리나라가 좀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유난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사기꾼이 엄청나게 많고 많이 당하는 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이제 문화가 이제 말로 하는 문화. 두 번째 이제 증거 남기기 귀찮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조금 이제 바뀌고 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형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기 치면 무조건 남는 장사야 이거. 내가 봐도 남을 수밖에 없는. 뭐 미국 같은 데는 주가 조작만 어마무시하고 600년, 700년 미닝풀하게 맞아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기꾼들은 법 체계 자체가 다르거든 미국하고. 조금 더 왜 간용적일까요? 아니면 우리 법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데 문제가 지금 대법원 그 소속의 그 양형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만든 양형 기준에 따라서 검사가 구형도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해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낮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법이 강하게 법치로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기꾼들이 함부로 이제 뭐 몇백 년씩 산다고 하면은 그렇죠. 감히 칠 수가 없죠. 그치 우리나라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좀 간용적인 문화가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간대한 편이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기 피해자도 특히 이제 이 엄청나게 요새는 뭐 한 번 당하면 금액이 되게 큰데 그런 뭐 다단계 뭐 금융 사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게 뭐 어떤 건 뭐 조 단위로 가거든요. 근데 그 판결 이후에 보면 일확천금을 노린 피해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피해자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 저는 그 문화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 꼭 100%의 너 잘못이 아니고 그 빌미릇은 뭐 예를 들어서 90% 20%는 너 잘못이야. 그렇죠. 예. 사기친 사람이 잘못이지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부터가 조금씩 의식적인 전환이 필요할 맞습니다. 그래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시스템으로 사기꾼이 발을 못 붙이도록 사기치면은 남는 장사가 아니고 패가 망신한다. 그렇죠. 미국처럼 엄벌을 해야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별 체크리스트 그럼요. 31개도 만들고 그 임체연표 차용증 그러니까 그 차용증에 CCTV 다는 방법도 막 만들고 예방에 더 그렇죠. 지원을 더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아무래도 법 쪽에 이제 계셨으니까 후배님들한테도 이거가 빨리 엄한 어떤 법치의 그 잣대를 엄하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너무 사기에 대해서 간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그 문화 자체가 그게 거죠. 저 미투 운동 있잖아요. 그 성범죄가 옛날엔 되게 형이 낮았거든요. 근데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형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재작년이거나 전청조 사건 때 막 많은 사람들이 네. 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을 때 그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잡아서 양형위원회에서도 기준도 높고 요새 뭐 최근에 뭐 기준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건 큰 금액에 대해서만 그렇지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작은 사기라도 치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구나 뭐 이런 걸 느끼면 위기감을 느껴서 자연히 예방이 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부시를 돋구셔서 누군가가 마무리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예방을 위해서. 왜냐하면 네. 사기는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안의 가장이 사기를 당하면 집안이 다 무너집니다. 특히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집 한 채 살던 그것도 있던 돈도 아니고 친척한테 빌려온 돈을 당하는 바람에 서울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냥 그 전기 안 들어오는 무부가 건물을 아버지가 지어서 거기서 한 20년 동안 복구한다고 뭐 엄청나게 고생하셨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되거든요. 여튼 보면은 사회를 그냥 파괴한다 그러나 그래서 사기를 당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상담하는 게 이 사람 목숨 구하는 일이다. 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